자신의 식당을 찾은 손님들에게 미식으로 행복을 선사하고 싶은 건 모든 요리사, 셰프들의 공통된 마음이겠죠. 그런데 특별한 방법으로 더 좋은 맛을 구현하려다가 그만 검찰에 송치된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가 된 건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이거는 그냥 그대로예요? 아니면 한번 이렇게 가열이라든지 한 거예요? 조리는 안 하는데 그냥 냉동만 시킨 거고요. 그래서 냉장 보관 그냥 해놨다가 캔에서 덜어서 여기에다가 보관해 놓는 거예요. 이거 드셔보셨어요? 네, 어떤 맛 나요? 그냥 싱겁지. 자, 영상으로 보셨다시피 이 레스토랑에서는요, 산미, 그러니까 약간 신맛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기 위해서 일부 요리에 개미를 얹어서 손님들에게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님들을 뭐 속인 게 아니라 손님들 역시 이 개미 토핑을 다 알고 먹었다는 겁니다. 특히 또 외국에서는 특정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요리로 개미가 많이 쓰이는 걸로 또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저 레스토랑이 뭘 잘못한 거죠? 일단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네. 우리가 이 10가지의 종류로 정해진 곤충 이외의 곤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선 그렇습니다. 아하. 사실 이제 개미를 얹어서 먹는 경우는 뭐 미국이나 태국의 경우에 굉장히 유명한 음식들이 많다라고 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메뚜기라든지 밀웜과 같은 10가지 종류의 곤충 이외의 곤충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한시적인 기준 규격 인정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돼요. 아하. 그런데 저 레스토랑의 경우에는 그런 절차 없이 단순히 우편을 통해서 이 건조된 개미를 들여왔고 이것을 손님들에게 제공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 개미를 얹은 메뉴로만 약 1억 2천만 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레스토랑이기 때문에 그만큼 흥행에도 좀 성공했다라고 좀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명백하게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법상으로 규정된 곤충만 먹을 수 있는 것이군요. 그러면 저 셰프가 뭐 악의적으로 못 먹는 걸 한 거는 아니고 몰랐다는 겁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대해서 조금 부진했던 그런 아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외에서도 워낙 잘 먹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제품을 들여온 것이기 때문인데 네. 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뉴스들 가운데 가장 뜨거운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벌어지고 있는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짚어보는 코너죠. 라이브 플러스입니다. 두 번째 구속 심사 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신가요? 오늘 직접 말씀하셨나요? 소명은 직접 하셨나요?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 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는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당하게 또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김건희를 정점으로 한 내란 세력과 부정부패 세력의 실체와 죄상을 낱낱이 밝혀주십시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들 모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주십시오. 어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잠시 후 오후 2시에 내란 특검의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오늘 오전에 최상병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라이브 현장 화면으로 저희가 밑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윤 전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 앞에 가보겠습니다. 이 시간 현재 실시간 화면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 전격적으로 최상병 특검이 이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윤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최상병 특검팀이 주도한 이 압수수색은 오늘 오후에 있을 내란 특검팀과는 별개죠. 이른바 VIP 경로서를 규명하기 위한 압수수색이었습니다. 이제 강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아크로비스타 입구인데 저희 취재진이 확인해 준 내용은
조금 전에 압수수색을 모두 마치고 압수수색 목록 교부를 하고 있다라고 전해왔습니다. 저희가 뉴스 진행하는 동안에 1층에 이 검찰의 압수수색 파란 박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VIP 경로설,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며 경로했다는 내용이 그 핵심이죠. 자,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을 가했느냐 여부가 이 의혹의 골자입니다. VIP 경로설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강제 수사, 압수수색으로 신호탄을 쏘아 올렸군요. 이 지금 강제 수사가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는 안 됐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압수를 종료했다라는 소식이 나올 정도면 상당히 신속하게 이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요. 최혜병 특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위 얘기하는 VIP 경로설 아니겠습니까? 네. 그 VIP 경로설이 나오게 된 것이 이 수사 외압의 가장 결정적인 부분인데 당시에 이 8070의 7070 전화번호가 누구 거냐 하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확인이 안 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디까지 확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첫 발을 내딛었다라고 보고요. 이제 지금 오늘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뿐만 아니라 오늘 뭐 국가안보실, 어제 국가안보실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당시 임종득 그 안보실 2차장에 대한 압수수색도 지금 국회 또 자택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면 네. 그 최혜병 특검팀에서도 상당한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현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윤 전 대통령의 자택 앞 모습을 실시간으로 저희가 지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일단은 압수수색, 저는 오전에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까지만 제가 알고 이제 방송을 들어왔는데 예. 그 사이에 지금 압수수색이 거의 다 끝났다는 거잖아요. 이러면 진입도 문제가 없었고 압수수색도 신속하게 진행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라면 사실은 경호 인력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의 대치 상황이 좀 장기화됐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전직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 막무가내로 들어간다는 것은 또 부담이 될 수 있죠. 네. 그런데 지금 마침 이제 윤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된 상태에서 경호도 중단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변의 관리가 경호 인력이 아닌 구치소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사실은 지금 저 현장에 만약 뭐 김건희 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개방이 돼서 압수수색을 할 것이고요. 이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거와는 달리 뭐 옛날에는 전부 뭐 진짜 뭐 가재도구까지 다 털어오는 그런 압수수색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실은 딱 가져와야 될 목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요즘 대부분은 뭐 PC라든지 뭐 수첩 정도의 모든 기록들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압수수색을 해야 될 물품도 광범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종료가 됐을 것이고 네. 사실상 지금 이제 윤 전 대통령 일가 측에서 이 압수수색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어떤 마땅한 수단이 없다. 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신속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요. 지금 이 최상병 사망 사건이 있었던 시점과 오늘 굉장히 오래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 오랫동안 머물렀었고 서초동에 있지도 않았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물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서초동에 있지만 저곳을 압수수색했을 때 저기서 뭐가 관련 자료가 나올 수 있을지 전 되게 궁금하네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최초의 사고가 발생한 지 이제 꼬박 2년 정도가 이제 지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많은 자료가 이제 뭐 사라졌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사용했던 휴대폰이라든지 또는 PC라든지 혹은 그 당시에 어떤 보고 문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중요한 문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오늘 진행이 된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사실 뭐 오늘 얼마만큼 많은 그 중요한 의미 있는
자료를 가지고 확보해 왔을지는 이제 앞으로 이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이 그동안 번번이 경호처에 의해서 가로막혀서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저 차량이 검찰 차량인지 특검 차량인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차에 싣고 나오는 특검팀의 차량이었다는 게 지금 현장 취재 기자의 전달 내용입니다. 물론 지금 거주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차량이 이 압수수색을 마친 차량인지는 정확하게 구분이 가지는 않습니다. 주민들도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지금 현장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압수수색 조금 전에 끝나고 압수 물품을 가지고 나오는 검찰 특검팀의 모습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최상병 특검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전방위 압수수색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검은 어제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국가안보실 등 사무실 10여 곳과 관련 피의자 및 참고인들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당시에는 국가안보실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종득 의원, 사건 당시에는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었습니다. 주거지 등 10여 곳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거지에 대하여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착수했습니다. 자, 또 오늘 오후에는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소환 조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도 이제 임박한 상황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잠시 후에 오후 2시 아까 앞서 제가 안내 드린 것처럼 내란 특검팀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기로 예정했습니다. 근데 또 이 또한 뉴스 시작 직전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검에서는 그랬어요. 오늘 오후 2시에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강제 구인에 나서는 수순이 되는 건가요? 잘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은 일단은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소환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대략 예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서도 그랬듯이 소환 자체를 불응함으로써 수사의 정당성 자체를 비판하는 그러한 전략을 썼죠.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소환은 물론이고 재판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금 비협조적이었고 결국은 이제 충분한 조사 없이도 기소가 됐던 사례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 법적 어떤 대응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특검도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상당히 신중하게 자제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전격적으로 물리적인 어떤 힘을 동원해서라도 강제 구인을 할 것인지는 아마 특검의 정무적 판단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위기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 강제 구인을 하더라도 안에서 본인이 안 나오면 또 어쩔 수 없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불출석한다고 해서 오늘 바로 강제 구인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몇 차례 더 강제 구인을 이제 할 수 있다라 이제 출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가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이제 강제 구인의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방에서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과연 강제로 인신을 구인해다가 특검 사무실로 데리고 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문이 있긴 있는데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제가 볼 때는 체포 적부심이라든지 아니면은 구속 취소 청구 등 하여튼 할 수 있는 법적인 방식은 다 동원해서 방어 전략을 구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특검에서 협조적이었던 이유는
본인이 다시 이렇게 구속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어 전략으로서 특검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했던 모습이었다면 네. 앞으로는 더 이상 뭐 이제부터는 응해줄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응해서 나오는 어떤 진술들이 본인의 기소 이후의 재판 과정 속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협조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구속한 다음에 기소까지 한 20여일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 한 이틀 정도가 사용이 됐기 때문에 막연하게 기다리진 않을 것 같고요.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하니까 바로 뭐 내일이나 모레라도 다시 한번 출석을 통보하고 그 과정들 속에서 아마 이 강제 구인까지도 네. 고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 하단의 작은 영상으로 보시는 모습은 네, 그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에 나선 현장의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입니다. 지금 취재진들이 따라가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 모습인데, 자, 강제 구인의 경우에 원래 일반인들은 강제 구인하면 진짜로 강제 구인 되는 건데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그렇게까지는 못하는 거다. 뭐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특검이 얼마나 이 부분을 나아갈 것인지는 고민할 겁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예를 들어서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강제 구인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또 어떻게 보면은 이 특검의 정당성,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뭐 물리력을 동원할지 여부는 정말 지켜봐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인 피의자 같은 경우는 검찰이나 특검의 강제 구인까지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아, 나한테 정말로 불리하게 수사가 되고 재판이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네. 협조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네. 당연히 변호인이 강제 구인까지 갈 일을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강제 구인 여부까지 가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 정치적 전선 싸움으로 온 것이거든요. 네. 근데 윤 전 대통령을 너무 이렇게 쉽게 강제 구인할 경우에는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아하. 그 계층의 결집을 또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특검팀이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일단 구치소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법적인 방법은 아마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앞서 첫 번째 구속됐을 때도 구속 취소라는 결정이 나오도록 이끌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러한 비슷한 상황이 가능한 건가요?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일단 이 변호인 측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예를 들면 뭐 구속 취소 청구라든지 구속 적부심을 청구한다든지 또는 보석을 신청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 법적 대응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다. 이렇게 뭐 그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리를 또 만들 것이고 지금 구속 상태에서 20일 안에 네. 기소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최악의 경우라면은 뭐 추가적인 조사가 없는 상태에서라도 구속 기소까지 이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이 3특검, 이 3특검이 속도를 내고 있죠. 이 가운데 지금 내란 특검과 최상병 특검 오늘 동시다발적으로 강제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후 2시에는 내란 특검 소환 통보한 상태.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강제 구인 가능성도 남아 있고요. 동시에 오늘 오전에는 뉴스 직전에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 전격 압수수색이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자, 앞으로 3특검이 더욱 속도를 내고 동시다발적인 강제 수사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정치 라이브 플러스 살펴봤고요. 자, 국민의힘이 다음 주에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지만 내부 상황이 마냥 좋은 건 아니죠.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요. 민주당은 45%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율 보면요. 20%대가 이제 깨졌습니다. 19%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무당층이 25%로 앞선 조사보다 3%포인트가 더 올라간 상황입니다. 자, 지역별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지역별로 보면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대구 경북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요. 자, 31%, 민주당이 28%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구 경북에서 오차 범위 내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같다고 통계적으로는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자,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역시 민주당 지지율 43%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여기서도 19%로 나타났습니다. 20%가 역시 깨졌습니다. 결국 두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10%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요, 당원 당규에 비상계엄과 탄핵 사죄문을 넣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정말 혁신하는 마음이 있는 거냐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당원 당규에 그 잘못된 과거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단절하겠다는 내용을 새겨 넣는 것입니다.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묻겠습니다.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철회할 것을 전 당원들께 여쭤보는 것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혁신위원장이란 사람은 권영세, 권성동, 이른바 쌍권을 청산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원이 결정할 일이고 혁신위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혁신할 마음이 있기는 합니까? 그러니까 산무혁신위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건요, 지난 2020년 당명 개명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12.3 비상계엄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전횡에 대해서 사죄문을 발표했고요. 이 내용을 당원 당규에 담겠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만 당이 개혁되려면 인적 쇄신이 뒤따라야 할 텐데 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 지금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당을 개혁할 의지는 있는 겁니까? 근데 국민들 보시기에는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왜 상징적인 인물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느냐. 이것이 과연 무늬만 혁신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네. 현실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은 실은 당의 어떤 세대 교체라든지 인적 교체의 가장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총선이 3년이나 남았다라는 점은 매우 아픈 부분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인적 쇄신의 동력과 드라이브를 얻기에는 혁신이로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네.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뭐 국민들 보시기에 편하게 한두 명 딱 집어가지고 나가 이렇게 하는 거 쉬울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당내 분위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전체의 책임이지 네. 이게 특정 인물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책임지운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대대로 된 혁신이냐라는 점에서는 이 당내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좀 딜레마에 놓여 있습니다. 보여주기 네. 식으로라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네. 진정한 혁신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직 좀 고민의 깊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첫 발은 잘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당 내에 여러 가지로 갈려있는 계파, 의견들 뭐 이런 것들을 혁신위원장이 어떻게 풀어나갈지, 개혁의 단초를 마련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정치 라이브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자, 하지만 이 여러 가지 의혹 제기에 대해서 후보자들 과연 청문회에서 속 시원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소명을 할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 자료 제출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자료 상당 부분은 대부분 제출을 하지 않거나 제출을 했더라도 중요한 자료는 쏙 빠진 부실한 자료 제출이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제2의 김민석을 막겠다라면서 이른바 김민석 방지법을 발의하는 등 다음 주 청문회를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무자료, 무책임, 무자격, 공직 후보자 제2의 김민석을 맡겠습니다. 사과는커녕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청문회 뒤로 또 숨었습니다. 김민석 따라하기 이제 지겹습니다. 거짓말, 시간 끌기,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전략, 장관 후보자, 민주당 지도부, 대통령실까지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청문회 정국, 내로남불과 감싸기의 끝은 국민 심판뿐입니다. 이미 대추 총리께서 그 선례를 만들어주신 것 때문에
지금 다들 버티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만들어오는 뉴 노멀이다.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 말하자면 자료 제출하지 않고 버티면 된다. 뭐 이런 기준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무총리, 그러니까 장관보다도 훨씬 더 막중한 책무를 가진 국무총리, 특히 국회의 동의, 인준이 필요한 그런 후보자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이 너무나 미흡했고 심지어 증인까지 없는 맹탕 청문회로 일관을 했습니다. 그렇게 국무총리를 통과시키고 나니까 이 정부가 이제는 인사청문회를 거의 뭐 거수기 정도로 보는 게 아니냐. 지금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39% 정도 이제 미제출을 했는데요. 심지어 본인이 과거에 마침 또 같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 안 하면 청문회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강변했던 그 강선우 후보자가 본인이 그 말을 지키지 않고 있고요. 또 아까 갑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태움방지법을 발의해가지고 약자를 보등겠다고 했는데 또 이 문제로 본인이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라든지 여러 분위기가 또 뭐 윤석열 대통령 이슈에 막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악재에 휘달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제출도 안 하고 증인도 없이 어물쩍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아니라는 생각으로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뭐 뉴 노멀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과정 내에 있다고 보는데 인사청문제도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인사청문 때마다 자료가 부실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것이 뭐 이번에 김민석 후보자가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여지지 않고요. 그냥 비근한 예로 지난 윤석열 정부 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명 동의를 받지 않고 장관이나 임명시킨 부분들이 거의 30명에 가깝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이런 자료 요구 많이 했죠. 그러나 그때마다 자료 요구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던 경우도 많았고 또 부적격자라고 저희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 강행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래도 된다 이런 지금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인사청문 제도에 있어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마치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새로운 어떤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뉴 노멀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 내각 구성조차를 방해하려고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진 않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근데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 너무 문제 삼지 말아의 논리로 들리거든요. 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인사청문 제도가 본연의 취지, 본래의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 이런 부분들에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응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들로 인해서 차별 또는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입체적으로 경도되지 않은 시선으로 살피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편견과 갈등이 대한민국의 성장 추동력을 발목 잡지 않도록 그것들을 조정하고 때로는 결단을 하겠습니다. 더 아픈 곳, 더 낮은 곳으로 저의 몸과 마음이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더 낮은 무릎으로 몸을 더 기울여서 듣겠습니다. 오는 14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인사청문회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재명 정부 첫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 검증이 줄줄이 이어질 텐데요. 현재 장관 후보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들으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자, 갑질이라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앞서 들으셨지만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몸을 낮춰서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차별, 역차별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발언과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갑질 의혹이라니요.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는 그 강선우 의원의 사적인 가정에서의 일을 심부름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특히 조금 이제 뭐 쓰레기 정리 같은 정말 보통 보좌진에게는 시키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굳은 일을 도맡아 했다라는 증언이 나와서 일파만파 논란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 이것에 대해서는 뭐 몇 가지 해명을 했습니다만 그 해명조차도 실제와는 다른 것으로 계속 증언이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의혹이 커지고 있고요.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방증하는 듯 5년간 심지어 51명을 임용했었는데 46명의 보좌진이 면직되는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전체 재직했던 보좌진이 평균 한 최대 16명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 비했을 때는 거의 3배에 가까운 수준의 보좌진을 썼다. 이게 이제 소위 갈아치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강선우 의원실 자체가 매우 보좌진들이 좀 일하기 힘들었다. 왜 힘들었을까? 업무의 문제가 아니라 갑질 의혹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 두 가지가 지금 가장 주된 의혹으로 떠올랐습니다. 먼저 이 보좌진 교체가 46번이나 있었다. 이 의혹이 먼저 제기됐고요. 그리고 이 보좌진에게 집 쓰레기 정리를 지시했다라는 내용은 저희 채널A 단독 보도로 또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일단 저 두 가지 모두 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구체적으로 해명을 할 기회가 주어질 텐데요. 보좌진에 대한 저런 증언 내용도 마찬가지고 보좌진이 46번이나 교체됐다는 것. 일단 국회 사정을 좀 잘 아실 테니까 저런 게 흔한 경우인지 좀 여쭙고 싶네요. 일단 국회에서 보좌진에 대한 임면 권한은 국회 보좌진은 뭐 국회 사무처 소속이긴 합니다만 그 의원실의 의원에 의해서 임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보좌진과의 관계는 의원과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뭐 보좌진들의 이 그 교체 비율 보다는 조금 다소 높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알려지는 내용들이긴 한데 예, 의원실에서 보좌진이 교체되는 이유는 너무나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원이 상임위가 바뀌었을 때 그 상임위를 전문적으로 다룰 줄 아는 보좌진들로 교체하는 수요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강선우 의원처럼 당의 대변인이나 원내대변인을 맡았을 때 주요 당직을 맡았을 때 그 당직을 또 보좌할 필요가 있는 그런 보좌진들로 교체하는 그런 교체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일은 늘상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의원실의 보좌진이 조금 다른 의원실보다 교체 비율이 높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갑질에 의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강선우 의원 측에서는 이게 46번 교체됐다고 해서 46명을 교체했다기보다는 같은 사람이 프로젝트식으로 특별한 일에 참여했다가 그다음에 멈췄다가 다시 또 채용되고 이런 반복된 경우도 중복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보좌진에게 쓰레기 정리한 거는 어떻게 좀 해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 그 사안이 이제 폭로가 된 이상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는 맞다라고 이제 전제도 놓고 본다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냐 아니면 몇 차례 정도 정중하게 부탁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냐 하는 부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비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물이 너무 심하게 넘쳐서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 녹취한 걸 보면 부탁이 있다라는 식으로 먼저 좀 얘기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좀 알아봐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갑질이라는 영역으로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공사의 구분이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것이 갑질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이 강선우 후보자를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죠. 동시에
여당인 민주당이 강선우 후보자 감싸기에만 너무 몰두하고 있다면서 지적했습니다. 본인이 왕이라고 착각한, 그래서 비상계엄을 일으킨 전근대적 수준의 대통령을 몰아내고 구속시킨 대한민국에서 보좌진을 몸종이라고 생각하는 정신나간 여왕 코스프레하는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직장 갑질의 대표적 사례인 강선우 논란에 도대체 이토록 관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주운전 대통령 때문에 음주운전 장관에게 관대하고 갑질 영부인 때문에 갑질 장관에게 관대한 것입니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지난 2023년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의 단식 투쟁 중에 찍힌 영상을 공개하면서 강선우 후보자를 비꼬은 적이 있었죠. 자, 오늘도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국민 갑질 정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던 인물이죠. 그런데 이번 또 인사청문회 때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또 제기하고 나서지 않을까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만, 자, 장관 후보자들의 이 연이은 논란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금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열리는 청문회를 지켜보자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글쎄요, 적극적으로 옹호는 하고 있지만 뭐라고 결정적으로 막아내지는 못하고 있는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국회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보통 아무리 경무에 시달렸다 할지라도 그 의원에 대해서 그 직을 나온 이후에, 보좌진을 그만둔 이후에 이런 폭로성 발언을 하는 경우는 사실 정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본인의 평판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이 얘기를 누가 퍼뜨렸을까? 결국은 찾고 찾으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 보좌진은 자기가 일했던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험담을 하는구나라는 평판도 부담이 돼요. 네. 그런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폭로를 했다는 건 정말 그냥 일시적으로 그런 일을 시켰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것이 일시적이고 개인적인 사유에 불과했다면 사실은 다른 보좌진들의 반론이 나왔어야 돼요. 강선우 의원이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대부분 다 잘 지냈다. 근데 이러한 말들이 일체 지금 나오지 않고 있고요. 심지어 오늘 민주당의 보좌진 협의회, 민보협이라고 합니다. 네. 민보협의 회장조차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투의 발언을 했어요. 이거는 지금 강선우 의원을 지켜주거나 옹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민주당이 지금 이 정도까지 왔으면요, 결자해지 차원에서 임명을 철회하는 것을 오히려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이 이 리스크를 넘을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침묵하는 것은 사실상 갑질을 동조하는 것이고 내로남불에 걸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고, 저는 하루라도 빨리 특히 여성가족부라고 하는 자리는 정말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장관직 아니겠습니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고요. 이제 주말만 지나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또 후보자들의 적극적인 해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주는 게 공평하겠죠. 어떤 해명을 할지 국민들도 함께 들어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으니까요. 세상은 너희를 팝스타로 하겠지만 너흰 그 이상의 존재가 될 거야. 자, BTS, 블랙핑크에 이어서 미국 음원 차트를 그야말로 씹어먹은 K-팝 그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바로 지난달 20일 처음으로 공개된 화제의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그룹들인데요. 글로벌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다. 이 정도로 지금 뜨겁다는데, 아니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그룹이 실제로 지금 음원 차트를
휩쓸었다는 게 저는 조금 와닿지가 않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물 가수들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콘서트장을 간다라든지 이런 이렇게 즐길 거리는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빌보드 핫 100에 무려 7곡이 지금 등재가 되는 일이 발생했고요. 어느 정도입니까? 7곡이 몇 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게 골든이라는 곡은 23위까지 올라갔고요. 네. 30위, 40위, 그다음에 50위, 60위 때까지 쭉 차곡 빼곡하게 이렇게 7곡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디즈니 하면 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뭐 레리코, 엘사 생각하시잖아요. 이 영화에 오로지 한 곡만이 빌보드 핫백에 입성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데몬 헌터스의 경우에는 7곡이나 올라간 점에 비추어 보면 그만큼 정말 반응이 뜨겁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022년에 디즈니 엔칸토 이후에 이렇게 여러 곡이 함께 OST 곡이 올라가는 차트에 올라가는 일은 처음이다라고 전해지다 보니까 왠지 K-팝 데몬 헌터스잖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이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또 응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K-팝의 인기가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그냥 K-팝이라는 이유로 저렇게 수많은 곡들이 곧장 영화 애니메이션이 개봉하자마자 저렇게 순위를 차지할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K-팝의 인기가.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5 쌍둥이가 지금 화제입니다. 자, 최근 북한 언론에 보도된 근황을 보니까요. 이 쌍둥이들의 근황, 사진 보시는 지금 이 모습입니다. 지난달에 퇴원한 아이들을 위해서 북한의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축하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공개를 했는데요. 최근 북한에서도 저출생 문제가 새로운 고민거리로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이 같은 다둥이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거군요, 북한도. 지금 북한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특히 심지어 김정은이 직접 챙길 정도로 저출생을 국가적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사회는 이 젊은 사람들의 인력난이 매우 심각해요. 또 이제 연변이라든지 탈북자라든지 인력 유출도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저출생을 매우 이제 챙기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김정은 직접 지도해서 특히 평양시를 중심으로 타가소를 많이 만드는 그런 사업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제가 그래도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이 5 쌍둥이가 그래도 건강하게 출산이 됐다라는 것이 그나마 북한 사회가 그래도 의료 기술이 아주 열악하지도 않구나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나 북한이나 애 안 낳아서 걱정인 그런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들 5 쌍둥이 이름이 특이합니다. 이름 좀 보여주실까요? 자, 충정이, 성용이, 다정이, 하룡이, 리정이. 근데 앞글자만 읽으면 충성다하리. 그렇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섬뜩하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아이들의 이름을 지으면서까지 저렇게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가 담겨 있다라고 보이고요. 일단은 저 5 쌍둥이의 경우에는 딸 3, 아들 2입니다. 그런데 워낙 이제 국가적으로도 축하를 많이 받고 그리고 이렇게 낳아야 된다라고 이제 홍보의 수단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북한 매체에 종종 좀 등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도요. 저렇게 5 쌍둥이 낳은 집에는 상당히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하네요. 자, 북한 소식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북한 드라마가 바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의 드라마인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짧게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죠. 근데 결혼이라는 건 말이에요. 본인들끼리 좋아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요, 뭐. 더구나 며느리라는 건 시부모들의 마음에 꼭 들여야 되지 않을까? 글쎄, 우리 영덕인 정신없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난 어머니로서 생각이 많아요. 우리 영덕이를 내가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처신을 잘해주게 바래요. 제발 더 이상 날 괴롭히지 마라. 난 이제 모든 게 다 싫어졌어요. 거짓말 그만해. 너는 지금 다른 걸 말하고 있어. 여전히 날 사랑하는 놈이지. 내 아들과 헤어지라는 예비 시어머니의 등장부터 절절한 청춘 남녀의 로맨스까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수없이 반영됐던 그런 드라마들의 소재가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장면이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에서도 변화한 가부장제에 대한 인식을 또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우야, 봉자. 수고했어요, 여보. 오늘 여기 앉으라요? 당신은 생판 남남하고 한 약속 때문에 우리 아들 희생시키겠다는 거나요? 희생? 당신은 아이 아버지가 맞긴 맞아요. 아버지로서 아들이 앞길 한번 생각이나 해봤나 말이에요. 농촌 학교들의 실력이 한참 떨어진다는 걸 당신이 몰라서 그래요. 자, 이 북한 주민들 숨어서 우리 남한 드라마 열심히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일 드라마의 소재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요. 드라마를 어디서 멈춰야 사람들이 기다리는지도 곧 북한이 따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소비 쿠폰 지급을 앞두고 정부가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어떤 주의보인가요? 사기주의보입니다. 만약에 소비 쿠폰과 관련된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것이 있다면 100% 사기입니다. 라고 정부에서 밝혔어요. 뭐가 문자 메시지에 함께 붙어 있으면 100% 사기라는 겁니까? 인터넷 주소, URL 우리가 주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저기 파란 부분이죠. 맞습니다. 파란 부분을 보이면 뭔가 여길 누르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보통은 클릭을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에 따르면 이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URL 주소라든지 어디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는 문자는 절대로 보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비 쿠폰이라는 말만 듣고 나 이거 신청해야지라고 해서 링크를 누르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전형적인 스미싱 수법입니다. 저걸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누르게 되면요. 그 즉시 내 휴대전화에 불법 프로그램이 깔리게 됩니다. 그러면 내 연락처라든지 아니면 아하. 내가 가지고 있는 인증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내 핸드폰과 똑같은 복제폰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악몽의 시작인 겁니다. 내 네. 거액이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정보가 다 유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들으셨죠? 소비 쿠폰 이제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이 됩니다. 저만 해도 만약에 문자 메시지에 소비 쿠폰 신청하세요라는 문자가 오면 저도 속을 것 같습니다. 나 해야 되는데 하면서 누르겠죠. 하지만 정부에서는 저렇게 인터넷 주소나 어디로 연결되는 링크가 있는 문자 메시지는 절대 안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소 링크가 있는 문자 메시지 소비 쿠폰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어도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사기에 걸려드는 거니까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할게요. 정부에서는 인터넷 주소가 붙어 있는 소비 쿠폰 안내 문자는 절대 안 보낸다는 겁니다. 자, 다음 사건인데요. 요거는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민폐 캠핑족이 그 주인공인데 그동안 기본적인 매너조차 지키지 않았던 일부 캠핑족들의 얌체 행동, 시민들의 불만을 누적시켰습니다. 머리 감는 거, 빨래하는 거, 캠핑족들이 여기 와서 이제 화장실을 점령하게 되는 거죠. 시계소에서 물 한 뜸을 얻었죠. 물 여기 나오는 데 없어. 물 퍼간다고 뭐 고발을 했죠. 뭐 했죠. 쓰레기장에도 그냥 가득 넘쳐서 담지 못할 정도로 항상 쌓여 있고 제가 주변에 알고 있는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다른 분들을 피해를 주거나 이런 거를 안 합니다. 자, 청소도 잘하고 민폐를 안 끼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간혹 가다가 저런 몰지각한 행동을 하는 캠핑족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진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주차장, 공영주차장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모습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방파제가 있는 그런 공영 주차장에 보통 이제 텐트를 고정을 하려면은
딱 뭘 박아야 되잖아요. 찡을 박잖아요. 예,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일반 캠핑장에 가면 다 흙이나 뭐 아니면 이제 데크로 돼 있는데 네. 여기는 이제 아스팔트니까 네. 드릴로 뚫어서 구멍을 아이고야. 받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아시잖아요. 우리 도로 깔 때마다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럼요. 아스팔트 깔 때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도로를 뚫어버리면 결국은 국민 혈세 들여서 다시 저걸 메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민폐 중에 민폐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막 상식에 구멍이 뚫렸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흙바닥도 아니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돼 있는 공영 주차장인데 저기를 자기 텐트 치겠다고 드릴로 바닥에 구멍을 뚫으면 그거 나중에 거기에 물 들어가고 뭐 얼고 뭐 이러면은 도로 또 쪼개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다 싱크홀이 되고 사람들 불편을 겪게 하는 건데요.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